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역전의 용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요 어떤 분들이 불편하다, 왜 그만해라 막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톤을 낮췄습니다만은 우리 전계환 대표가 엄청 신경 쓰는 우리 프로그램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생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강생문 변호사님은 알아본 사람 많죠? 그 이름은 잘 모르고요. 스픽스? 그러니까 스픽스가 엄청 많이 봐요 사람들이. 잠깐만 아직 인사를 안 시켜드려고. 안녕하세요. 정리하는 인사보다는 네, 어서 강생명 오십시오. 방송 나오니까 뭐 한겨레 TV도 가고 경향 TV도 가고 야 스타 돼서 진짜 잘 나가는 국회 공청회도 가시고. 국회 공청회도 하고. 예. 저도 여러 번 기여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럼요. 끌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밀어드렸습니다. 한겨레 TV에도 제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지? 네. 알고 보니까 실력이 아니고 네트워크. 다 네트워킹이죠. 인생은 네트워크이다. 네. 어쨌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훌륭한 변호사, 훌륭한 평론가로서 한번 응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정기환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려던 게 뭐죠? 제가 강 변호사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강 변호사 이야기 하려고 했고요. 오랜만에 또 와보니까 노 변호사 진행하는데 영광스럽게 앉아서 오늘 그래도 또 취재를 열심히 했으니까 늘 단독이 있는 전 대표님. 아니 단독 있는 게 아니고 뭐 딱 댓글로 올라올 게 뻔히 지금 보입니다. 왜요? 뭐가 또 보여요? 오버하는구나 이렇게 아이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도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스픽스 이 역전의 용사들 시간에 정기환 대표가 말하는 게 좀 중독성이 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조금 생각보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썸네일을 정말 잘 뽑으시거든요. 근데 되게 궁금하고 누구라도 클릭을 하게끔 만드는 이 정말 대단한 감각과 이 정확한 정보력 이게 사실은 역전의 용사들을 오늘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실제로 제가 취재하면서 없는 사실 가공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 김건희 윤석열 동향 이런 거 파악하는 거 뭐 거기에 배달이 뭐 떡볶이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마라 떡볶이. 예, 이제 지금은 뭐 마라떡볶이라고도 이야기해도 돼. 그때는 뭐가 하여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배달할 때 뭐 몇 인분이 들어갔다 이 정도만 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쨌든 바깥에 있는 좀 취재원들하고 돈독하게 관계 유지하면서 흔적 하나를 가지고 추적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근본 자체를 의심은 안 하셔도 된다. 어딘가로부터 나온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예 가짜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유통시키는 건 아니다.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묻지 마라. 왜냐면 취재 보도해야 되니까요. 그때 마라떡볶이 얘기도 사실 여기서 처음 터뜨렸지만 김건희 씨가 주말마다 어딜 뭐 돌아다닌다,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 누구누구를 만난다, 네. 그다음에 뭐 1박 2일 동안 사라졌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여기서 뭐 2박 3일 동안 2박 사라지고 3일? 있었고 네. 어디 갔는지 행적 추적이 안 되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도 수행비서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경호 관리와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취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뭐 신뢰가 좀 회복됐다. 그런데 큰 거는 못 드리더라. 잔잔한 거는 많이 가져오더라. 뭐 이제 이런 거고요. 너무 취재원을 보호하느라고 조심스럽게 하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수영장 논란은 정확히 뭡니까? 아니 이제 보고 왔으니까 실제 맞는지 아닌지는 누군가가 이제 정언을 해주면 뭐 되는데 그 정언이 일단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정언을 한들 당사자가 이거 아니다 그냥 조경용으로 썼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게 확인이 안 되죠. 그게 범죄 사실이 아닌 이상은 구체적으로 추적해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개수영장처럼 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뉴스고 개수영장이라고 단정을 하면 혹시 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가 명태균한테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도 뭐 조사도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와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취재원 보호하면서 웬만하면 취재원을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재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더라고요. 결국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또 증거를 가져가서 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진실, 사실 확인한 내용을 알리는 것도 참 쉽지는 않다는 것인데 근데 뭐 이렇게 또 많이 봐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네. 책임을 지고 한번 퍼뜨려 보겠습니다. 퍼트려 본다. 기자로서 어떠십니까? 뭐 취재를 열심히 하시는 거는 바람직한 모습이고 여기 스픽스에서 단독을 너무 많이 했었어 갖고
뭐 공동 취재도 같이 하고 이제 했고 레거시 미디어 입장에서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지나면서 이제 기존에 물 먹었다라는 표현이 다른 매체에 이제 라고 이제 한정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워낙에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단독으로 나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취재했던 취재원이 유튜브에 직접 출연을 해버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미디어의 이게 질서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 질서? 그래서 우리가 물 먹는다는 것은 누구한테까지 포함 이렇게 적용되는 개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인 것 네. 같아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로서 사실 저런 말씀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네. 상황인데 솔직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가 근데 MBC나 이렇게 뭐 한겨레나 이렇게 취재 관련해 갖고 한번 그냥 변명을 해드리자면 정말 크로스 체크를 엄청나게 확실히 많이 하시고 그렇죠. 예. 예컨대 지난번에 윤석열 씨가 가짜 출근한다 네. 그런 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 해당 경찰분하고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분 목소리 이제 변조해가지고 이제 내보냈거든요. 뭐 그 실제 내용 녹음해서 그 설명하고. 단독 보도 하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MBC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을 제가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이 취재원도 자기가 이제 너무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이제 또 대답을 그때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에서 그 여러 번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찔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보도를 못하겠다. 그래서 MBC가 사실은 보도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한겨레에서 그때 저희는 한 달 보름 전부터 네. 잠적을 하고 한 있고 거예요. 계속 그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날짜별로 체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다음 날 이제 보도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먼저 제가 먼저 사실 나왔던. 터뜨려가지고 여기서 그 다음날 딱 네.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법이 이제 좀 다른 방식이 있고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면 이제 직접 당사자들이 나와서 목소리 보이스가 나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는데 기존 언론의 문법에서는 사실 이제 그거 진술 하나 갖고는 그렇죠. 이제 기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문법의 충돌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 언론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과정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수용자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말하고 더 파급력 있는 데서 말하고 이런 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충실히 취재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변함이 아니 없는 그렇게 거죠. 해서 결국 그때 한겨레 기자는 기소유예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저쪽 건물에 가서 주거 침입했다, 건조물 침입했다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것도 너무 황당무계하죠. 그때 용산에서 이제 당연히 그게 취재 목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건조물 침입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송치를 했었죠. 네. 그거 그러니까 너무 취재원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확인 재확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 취재원을 믿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최종 편집권 또는 보도권을 가진 사람이 판단하면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사 레거시 미디어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중 삼중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 채널은 노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니까 빨리 결정을 내는 거고 가능한 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하는데 위험성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레거시가 좀 더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 때문에 속보를 놓치는 수도 있다 단독을 그렇죠. 예,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레거시는 겁이 많고요. 유튜브는 뭐 2판 4판이니까 그냥 일단 터뜨리고 가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겠느냐 되게 생각이 제재를 듭니다. 많이 받으니까 아마 더 네. 조심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속보 하나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입건이 결국 됐습니다. 뭐 무덤 같더라 용산에 가보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이었는데요. PC 파쇄 지시 의혹 수사를 착수했다는 얘기고요. 정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두 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홈페이지도요. 물론 뭐 도메인 비밀번호는 뭐 놔뒀다고 합니다만 아주 그냥 다 깡그리 지워버리고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라고 하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정말 뭐 아무것도 뭐 할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놨다는 얘기더라고요. 티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티가 없고 네,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의자가 없고 뭐 이런 볼펜도 수준이었다. 없고, 예. 상황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난 이후에 청와대에 남겨두었던 자료들로 인해서 탈탈탈 털렸다. 이 인식이 있게 이게 말하자면 탄핵의 학습 같은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거를 다 털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 수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반복된,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비극으로 희극으로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대비를 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증거인멸이라는 거죠. 그 행위 자체에 이제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내심이. 아 근데 진짜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불리한 걸 싹 없애버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려니까 벙커를 마구잡이로 막 들어가니까 이걸 원상복구하는데 1년 넘게 걸릴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민폐가 어딨어요 진짜. 이게 전혀 공적인 의식이 없는 정권이었어요. 아니 정말 다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정신 때. 나왔어요 진짜. 그렇게 증거인멸을 한 것이 범죄가 될 것이다. 고발 들어와서 수사받을 알 것이다. 텐데. 알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알고 수사를 받는 것에서 오는 피해와 그것을 그대로 존치했을 때 오는 피해를 경중을 계산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처벌 강도가 약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라.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일부러 침 뱉고 가서 원수한테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다. 적장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아 그렇게 또 좋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일 겁나는 게 그 수사받는 거를 제일 겁내는 것이고 뭐 정치권 내겠습니까? 60년생 같으면 아직까지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도지사 나올 수도 있고 당대표 나오고 대통령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 PC에 남아있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불법성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더 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없애버린 거고, 그리고 나올 때는 실제 어떻게 하느냐. 깽판 치는 것처럼 나오면 싸움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만 그대로 없앴다면 뭔가 정확하게 증거인멸 의도를 가지고 한 범죄의 증거를 남겨놓는 건데, 그게 아니고 깽판까지 쳐버렸다 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냥 나가버렸다라고 하면 오히려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약간 느낌상 경감이 되는 요소도 있고 뭔가 정밀하게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네. 것들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처벌에 대한 각오는 하고 진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비트코리아님께서 아유,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인멸이 싸게 먹히나 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악감정도 좀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자신들에게 밀어닥칠 이 후폭풍을 좀 사전에 증거인멸이라는 공동의 범법 행위로 해결해보자 이런. 자, 생각이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폰이잖아요. 네. 자기 개인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다 없애버려라. 전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가 기록물로 보내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말이 그게 안 되는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증거인멸을 전직 대통령부터 시도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려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지시를 했겠어요. 둘이 앉으면 지시가 한 시간에 59분씩 이루어진 게 지시였는데 그것이 녹음돼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기록으로 그리고 서류도 얼마나 보냈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면 처벌받더라도 결국 증거인멸밖에 없으니까 다들 이제 완전히 범죄 집단의 수괴부터 그 이제 동조자들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 수준을 낮게 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증거인멸이 완벽히 되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어디서든지 셉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좀 어설픈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모쪼록 이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입건 또 결과 좀 정확한 사실관계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이제 결국 모든 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그 제가 국힘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러면 정치 탄압 받는 거 아닙니까? 보복 지금 조사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에서 성명 내 가지고 보복 수사하지 마라. 라고 왜 성명 안 냅니까? 그때는 다 조아려 가지고 정진석하고 어떤 식으로든 정말 소통하면서 내가 대표할 건데요. 내가 뭘 할 건데요. 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지금 왜 그렇게 자기들 말로는 의리가 있었다면서요. 자기들 말로는 그리고 인간적 도리를 다해야 된다. 윤석열한테 너희들 그럴 수 있나라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내란 특검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다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많다. 그래서 함부로 못 움직인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번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우리 역전의 영사들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이 백혜룡 경정의 오늘 또 일성이었습니다. 검경 합수팀이 마약 수사 이거 관련해서 수사하는 거 나는 반대다. 검찰 못 믿는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특정한 상황
상황에서 뭔가 연루돼 있는 듯한 이제 발언도 사실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허위 사실 명백하다. 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자, 왜 검찰을 못 믿는다고 한 건지 우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간이 초장에 적발을 할 수 있었는데 적발을 해놓고도 풀어준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뭐라고 나중에 설명을 했냐면 더 큰 말하자면 거래가 있을 것 같아서 영화 같은 설명을 한 거예요. 한국 느와르 같은 설명을. 그래서 우리가 일단 풀어놔 준 거야. 뜸 들이고 있는데. 이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세간의 마약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간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건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잡았습니다. 근데 잡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화가 오고 방문으로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세간이 야 우리 탈탈 털리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고 이때 나왔던 워딩이 뭡니까?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 무리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백혜령 경정이 그걸 폭로했던 건데 그럼 이제 요 두 가지가 큰 틀인데 그러면 애초에 잡을 수 있었던 것을 풀어줬을 때도 검찰이 연루된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인천지검이죠. 그때 인천지검장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죠. 뭐 이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건 수사가 이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검찰이 이제 막 무혐의 내주고 CCTV 화면을 확보한 다음에도 증거 채택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수사 자체도 미진하게 한 게 검찰이다. 이렇게 이제 폭로의 취지가 그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사건을 은폐하고 이 사건을 이렇게 마사지한 게 검찰인데 이 사건의 수사를 다시 검찰이 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를 지금 백혜령 경정이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보충을 좀 해드리자면 이 스토리텔링 하면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령 수사팀이 어찌됐든 수사를 해가지고 외국인 마약 조직원을 딱 찾았더니 몸에 마약을 뚜뚜뚜 감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감고 있는데 너네도 어떻게 들고 왔어 이거를? 인천공항으로 왔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이걸 들고 어떻게 와? 세관이 다 뭐 해주던데요? 에스코트 해주고 다 해주던데요.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랄만한 소식이죠. 그래서 수사를 쭉쭉 해가지고 압수를 했는데 마약이 74kg, 2,200억치를 압수를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양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건수 중에 2위에 2위 이게. 그래서 백경정이 야 이건 심각하다. 세관을 털어야 되겠다. 어떻게 됐길래 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냐. 세관을 조사할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칭찬받았어요. 마약과의 전쟁. 야, 그렇죠. 너 잘했다. 대박, 잘했다. 근데 세관을 건드리자마자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다. 경찰서에서 압박 계속 들어온다. 근데 이 사람은 세관 나 조사할래. 압수 영장 청구해야 된다. CCTV 봐야 돼요. 계좌도 봐야 돼요. 했는데 영장 청구를 안 해요, 검찰이. 서울 남부지검은 영장 청구를 안 합니다. 계속 기각해가지고 겨우 시간 끌어서 받은 게 CCTV에 대한 압수 영장인데 그건 이미 2달이 지나가지고 영장 집행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CCTV가 제대로 된 게. 그러니까 백혜령 경장 입장에서는 이건 검찰이 고의적으로 영장을 늦게 발부해가지고 증거를 날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그렇죠. 경찰은 이때까지 계속 외압을 했으니까 외압을 했던 경찰과 검찰이 지금 와서 갑자기 합동 수사를 한다고? 난 못 받아들이겠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 세관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네. 하는 의혹이 사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데 그걸 파헤치려고 얘기했더니 나를 시켰다. 나를 좌천시켰다. 그리고 그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던 사실은 핵심이 검찰이었다. 근데 그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일리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아. 여기서 수사팀에서 수사하지 말고 그냥 산설특검을 아예 가야 한다. 믿을 수 없다. 저는 심지어 뭐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특검도 검찰 출신이 만약 특검을 만든 것이 맞느냐. 동일체는 아니지만 검사 출신들은 검사의 마음을 오히려 잘 알고 조직의 그 속성상 또는 스스로 몸에 배어 있는 이런 그 수사의 방식 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이 비슷하다고 보면 실제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혜령 경정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검찰은 다치지 않고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조사해서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국민적 의혹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저는 상설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상설특검은 비교적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의혹을 국민들에게 최초로 공개했던 사람의 뜻대로 따라가주는 것이 맞다. 그 백혜령 경정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데서 지금 갑자기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제 합동수사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전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개가 천선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하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다 덮기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변심을 했습니까? 아니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던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권력이 교체가 됐으니까 잘 보여보겠다. 존재감 드러내겠다 하는 것은 외부로 비춰지는 것이고 속마음은 야 우리 죄까지는 여기서 드러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백혜련 경정이 그 당시에 수사를 무마했던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은 범죄 혐의자가 직접 주도를 하겠다는 것이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내일 기자회견 해가지고 국민들의 판단 받아봐야 하고 오히려 저는 상설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해야 한다. 특검 세개 출발하는데 상설특검 하나 더 가는 게 무슨 큰 힘이 될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점상으로 보면 저 서영교 의원이 인터뷰에서 상설특검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나서 오늘 이제 검찰이 치고 들어온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백경정이 이제 오후에 매불쇼 나와가지고 전화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서는 마약이 뭐 400kg다. 훨씬 많다. 그럼 거의 9천억이 넘어요, 그게. 원래는 74kg이라고 알려졌는데. 압수한 게 네. 그 정도 양이라고 400kg 알려졌는데 이래요? 이게 연루된 사건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신무정,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직접 개입돼 있다고 아주 강력한 폭로를 했더니 한동훈 쪽에서 바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막 알림을 띄워가지고 지금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사라지고 관련된 있죠, 것들이 내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의 본질은 자 누가 그거에서 관세청을 통해서 통관을 했느냐, 검찰이 얼마나 봐줬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것은 이 사건 전체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국내에 들어와서 이것이 국내를 거쳐서 해외로 나갔는지, 여기에서 유통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우리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땡땡땡의 동생이 말레이에서 상주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뭔가 오다가 내려가서 이리저리 봐주라고 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또는 경감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고위공직자, 경찰, 검찰은 단순 지시만 받고 이행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마약이 한국에 정상적으로 유통이 됐을 때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검찰에서 밝혀내겠습니까? 통관할 때 문제가 있었다. 엑스레이 통관 무료로 해줬다. 야, 그거 너 직권남용이야. 직무유기야. 뭐 이런 정도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것의 우두머리 수괴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한다면 이 마약 사건 수사는 단순하게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가 아니라 최초 지시자가 누구, 최후의 수혜자가 누군지를 최종 밝히는 수혜자. 게 네. 최후 수혜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당시 이제 사실 세관 뭐 마약 연루되면 사실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제일 중요한 그런 관청인데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재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합동수사팀이 출범하는 자체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 총력을 기울여서 마약 수사를 막아왔던 게 검찰이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오히려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경정은 근데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최상병 사건이랑 약간 판박인데 이 사건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조병로 아닙니까? 네. 조병로 경무관? 조병로 그렇죠. 경무관이 전화해서 세관 좀 빼줄 수 없겠냐 브리핑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불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백혜련 경장이 국회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수사기관은 지휘계통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지휘계통 라인이 아닌데 껴들었어요. 왜 껴들었을까? 근데 이 조병로가 어디서 등장하는 사람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등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종호가 내가 승진시켜줬다고 말하는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병로, 이종호 라인이 똑같은 라인이 어느 수사를 좌절시킨 겁니까? 최상병 사건 수사를 좌절시킨 거거든요. 근데 최상병 사건 수사는 그 말하자면 군인의 죽음인데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덮였다는 거에서 뭔가 공적인 책임이 명확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VIP가 V1이나 V0가 관여가 되어 있겠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도 구조 자체는 판박이다. 그러니까 끼어든 사람.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 두 명이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갑니다. 백혜룡과 조병로가. 네. 근데 백혜룡은 징계를 받고 조병로는 조병로는 아무것도 승진을 받지 않죠. 나중에 또 승진까지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건의 여러 구조들과 층위들이 있는데 핵심은 그 세관 브리핑을 막아달라고 했던 조병로의 개입. 그게 조병로가 당시에 여기 왜 개입했느냐 뜬금없이 이게 이제 저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정권 바뀌니까 이렇게 수사하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원칙대로 돌아오거나 상식적으로 뭔가 그 법 집행을 한다. 이런 건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바뀌는데 살기 위해서 바뀐다는 것이 국민의 신망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금 과오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다라고 더 저는 심하게 의심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특검을
특검은 이제 3대 특검 가고 이런 것은 상설 특검을 통해서 해보고 배우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경찰, 검찰 지금 바뀌었다고 절대로 믿거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네, 드립니다. 백혜령 경장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1월에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약 74kg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것을 수사하고 있었었는데요. 당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시켜서 발표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백 경장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로 경무관 그리고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과 경찰의 고위 간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난해 8월에 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고 올해 3월에는 상설특검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언급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정정하면 400kg 제가 잘못 말씀 300kg라고 박현웅 경장이 오늘 전화 인터뷰 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유튜브에 댓글로 300kg 얘기가 나와서 안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나그네님 300kg 아니라 1톤이랍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매우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 지금 우리 스픽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의 10,000분에 가까운 10,000분 넘었네요. 예,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또 힘내서 더 열심히 더 좋은 방송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라면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는 이제 뭐 국민 노릇하고 살지만 만에 하나 용산이 여기에 개입이 됐다라고 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마약 사건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거나 도와주어라 하고 남을 사람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게 대한민국에서 날 수 있었다. 또 그 이외에도 최상명 관련된 건 일어났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거 다 지금 일어났다고 우리가 정말로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발본색원에서 정확하게 법대로 따져서 묻고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김영민 의원 등등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그냥 검찰청이 없어지고 법무부 산하에 공수청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생기고 또 행안부에 중수청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중수청에서는 8대 범죄, 중요한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영장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는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공수처이 아니죠. 공소청에서 이걸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 이제 정부랑은 협의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 완전히 지금 본격 시동 걸린 거다 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우리가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다 하고 있었잖아요. 네, 수사와 그래서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권력이 막강했죠. 네, 그러지 않으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 기획 수사를 하고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부실 수사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아이디어에서 일단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는데 일단 검찰은 기소하는 권한만 가지게 된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네. 그럼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한 기관에 너무 몰아주면 안 되겠다. 세 기관으로 나누자. 그래서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하고 일반 범죄는 경찰 국수본이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하고 중대한 8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그래서 수사 주체를 세 개로 나눈 다음에 근데 이 경계가 애매한 사안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수사기관까지 뭐 우리 거다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조정이 필요하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둬서 이 세 개 수사기관 간의 문제를 총괄한다. 이렇게 큰 구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검찰 쪽에서 반발이 엄청 날 텐데요. 검찰 쪽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법 시스템 체계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논의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의 당이나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지난 정권들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건 같으면서도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뭐 좀 공론, 수기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어쨌든 검찰 개혁의 핵심적 전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수사에 너무 많은 권한이 쏠리지 않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이 대전제를 관철시키는 방향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함으로써 이 논의의 시작을 여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뭐 이게 정부의 입장이냐 이런 질문들 나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방향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큰 틀에서 수사 기소 분리, 수사의 권한을 나눈다. 이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기간 구조를 짤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는 이 지금 민주당의 안을 포함해서 해나가야 되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논의도 역시 제가 이제 이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검이 한 최대 6개월 가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안에는 끝나야 된다 이 제도 개혁의 논의가 그래야. 네. 사실 특검 가면 지금 120명, 60명, 40명 뭐 이렇게 검사가 파견이 나가고 상서울특검도 들어가면 한 20명 이상 나갈 텐데 그러면 거의 대략 한 300명 정도의 검사와 검사 한 명이 수사관 3명을 데려간다고 쳤을 땐 한 1000여 명 정도의 수사관이 이 사건에만 가거든요. 물론 내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87년 헌법을 개정한 이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야죠. 근데 어쨌든 그들이 그 기간은 어쨌든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요 말하자면 그 사법제도에 대한 정비를 맞춰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이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국민들도 아마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냐? 이게 일단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검찰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니 국가기관은 각자 자기 의견 낼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럼 검찰청 차원에서 개혁안을 우리가 자체 이렇게 개혁안. 하겠다. 지금 하는 것은 검찰이 갖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오히려 훼손해서 국민들이 법 앞에서 평등한 뭔가 수사와 또는 이런 걸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쪽으로 하면 뭔가 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안이 없다는 거고 네. 두 번째 검찰이 정말로 가루가 될 정도로 해체가 될 것이라는 그 수많은 압박 속에서 자정의 노력을 보인 게 있습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뭐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찰 출신의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 또는 한동훈 라인이 야 검찰 우리 잘못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권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딸려간 것이지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로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게 있습니까? 이미 죽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도 않아요. 네. 제도 개혁안도 없고 저질렀던 일에 대한 반성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근본을 도려내면서 수사 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정도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 검사 앞에 숨도 못 쉬고 국민들이 쩔쩔매고 저 사람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는 이 방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만들어놨던 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처벌받을 때 어떤 방식과 절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도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을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제도개혁안도 내놓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해제를 시켜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보안을 듣고 드려야 되는 말씀이 이제 검찰에 대한 진짜 네. 경종을 진짜 올려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 논리는 한결같거든요. 이 논제만 나오면은 우리밖에 능력 있는 기관이 없어. 그렇죠. 경찰은 우리보다 능력이 떨어져. 이게 일 못해. 대전제죠. 네. 그리고 지금 중수청이니 이런 얘기하면은 새로운 기관들이 설립되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검찰만큼 역량이 되냐. 이 얘기 계속 하는데 근데 우리가 1950년대 그 이승만 정권 때부터 쭉 역사를 발표해 봤을 때 검찰과 경찰의 이런 지위라든지 능력이 한결같은 건 아니었어요.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렇죠. 언제는 경찰이 엄청나게 강력했고 검사는 오히려 경찰 밑에서 빌빌거리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십니다. 네, 빌빌거려. 특히 예. 이승만 정권 때는 특히 그랬고요. 그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경찰 권력이 훨씬 강력했다. 원래 경찰이 너무 세서 검찰 네. 권력을 키운 거죠, 사실은. 그게 1988 영화 1987에 보면 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찰은 수사를 해서 방향을 다 잡고 네. 검사한테 예를 들면 쪽지 준다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하면 검사는 경찰이 가져온 그대로 이제 말하자면 뭐 기소만 하는 뭐 맞습니다. 이런 이게 이제 옛날에 시절이 정말 있었죠. 그랬었죠. 네,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부터 1987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출범한 노태우 정권 때부터 검찰의 난리가 달리고 박철원을 위시한 그래서 검찰에 막 무게추가 기울어져 가지고 힘이 많이 실리고 일을 많이 하니까 능력이 배양된 거예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죽여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경찰 쪽이나 뭐 다른 기관이 또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면 먼 미래에 그럼 그때 또 법을 바꾸면 되는 거고 생명력 있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지 영원 불멸한 어떤 진리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거다. 네. 검찰의 논리는 무너져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 이게 이제 오늘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혁을 하면 자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해보면 범죄가 좀 줄어듭니까? 범죄가 더 늘어납니까? 이제 백서도 안 돼요. 네. 내가 잘못하고도 라인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해도 살 수 없어.
말 그대로 국민 주권이 실현되듯이 법 앞에 국민들이 평등해진다 그러면 이제 빼겠고 힘 있는 사람들이 범죄 상대적으로 덜 저는 저지르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정상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국민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은 민사든 형사든 사건이 줄어들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파격적으로 밀어붙여서 빨리 정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최종 답을 좀 내놓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김영민 의원 등을 위시해서 오늘 법안을 내신 의원들은 이 검찰 해체 법안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을 3개월 안에 다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토대는 6월 안에 다 끝을 내버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또 뭐가 지금 진행이 되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석 달 안에 법만 통과되면 바로 실행되는 거니까요. 이거 네. 입법으로 해결되는 거니까 빨리 될 거고. 뭐 국민의힘에서야 당연히 검찰하고 오랜 유착 관계 때문에 네. 뭐 미련을 가지겠죠. 그리고 검찰 쪽으로부터 뭐 민원도 지금 조수 받았겠죠. 어떻게든 막아달라고. 근데 국민들의 이런 여러와 같은 분노 속에 그리고 뭐 한낱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수사 때문에 열받았냐 너네들 지금 복수하냐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는데 검찰의 폐악질은 40년 50년 묵은 겁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최근의 일 가지고 무슨 감정적으로 복수한다 이런 프레임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는요 민주당이 내놓은 이 검찰개혁법 발의를 매우 환영한다. 즉각 심의하자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내놨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안은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은 개선하려고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이걸 좀 강조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국민의힘도 아니 뭔지 좀 묻고 싶다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검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안을 가져와서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네. 야 이거 이제 이재명 방탄하려고 검찰 해체하는 거 아니야 보복 아니야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제도를 개선할 때는 의석수가 적든 많든 자신의 안을 가지고 와서 국민 앞에 보여야 하고 분명히 국힘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졸속이다 서두른다 좀 더 국민들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뭐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안 가지고 와서 하지 않으면 지금 입법 독주가 아니라 입법을 할 수 있는 다수당에서 주도적으로 국민의 뜻이 뭔지를 확인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지금 개혁의 속도를 훨씬 더 높이고 성과를 내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갑자기 돌세금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검찰개혁 4법을 1년 전에 발의를 사실은 해놨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더 이상 질러놨다가 눈치 보고 그냥 쌀 거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네. 진짜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근데 뭐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 부분 포기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가 이제 우리가 동일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실무적 검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서 사건이 정말 치이는 검사들. 아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취급 당할 만하지 이런 생각과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서는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저항을 했는데 이 검찰 내부의 일사불란한 저항이 사실 우리가 이걸 저항할 처지가 못 돼. 저항할 주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뭐 이런 이제 정서들이 좀 있고 네. 아까 이제 국민의힘 안 말씀하셔서 그런데 국민의힘도 겉으로 드러나는 반대는 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이걸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대선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얼마나 이게 소수 정당으로서 야당이 힘든지를 구구절절하게 느껴갈 텐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이거에 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어쨌든 적폐수사 이후에 중반부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격을 할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임기 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속도감은 있게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을 때 국힘 의원들도 검찰 해체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검찰이 이대로 존속하면 좋겠어요. 내가 매우 현실적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옛날식 대로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 털듯이 다 털어가지고 야당 탄압하고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국힘 의원들은 속으로 좋아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불안해하느냐라는 것도 질문을 던져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도 많이 당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는 쪽은 탄압받듯이 검찰이 앞장서서 죽여주고 이렇게 해서 해왔던 거 아닌가요? 그 뭐 어떤 명분으로 지금 반대를 한다고? 어제 지금 하신 말씀, 대표님 하신 말씀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 내 얘기 들은 다음에 내가 사실 이거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하면 제일 쉽고 효율적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무위원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요. 네. 중앙일보가 기사를 이상하게 써놨어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나도 사실 특검이 좀 이상하긴 해. 아 근데 당이 한다는데 어쩌겠어. 이렇게 얘기한 듯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내가 하려면은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경찰, 검찰 칼 쥐고 싹 다 발라버리면 더 잘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특검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원하잖아. 당이 원한다는 말보다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중앙일보 기사는 이상하게 야마를 이렇게 그렇게 잡더라고요. 원래는 사실은 정권을 잡으면 정권 잡은 쪽에서는 마음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하지 말고 검찰이 우리에게 협조해서 상대방들을 좀 어떻게 조금 죽여주기를 원하는 칼이 잘 그런 드니까요. 게 원칙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지금 개혁하겠다고 내놓는 법안마다 사실은 민주당이 여당인 측에서 바라보면은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는 사실인데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난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원래 하려고 했던 그대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이제 이번에 정권 잡았으니까 국힘 너가 죽어봐라.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 정말로 지금까지 저질린 일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너희들은 이제 다 할 것이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고요. 내란 세력도 그냥 내란의 동조 또는 가담했으면 처벌받는 거 그거 아닌 사람 다 그냥 방면이지. 보나마나 무슨 보복을 합니까? 보복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그걸 안 하고 끊어내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저질른 일에 대한 책임만 묻자라고 하면은 그걸로면 다 살려주는 건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불러서 먼지털이 해가 죽였다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저렇게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게 했던 배경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적폐를 가지고 200명을 구속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그때 내부에서 반대도 많았거든요. 네.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지방에 있는 노동청장을 불러들여가지고 너 정권에 가담해서 안 해서 이것은 저도 비판을 했다고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냐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다 그냥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걸린 사람은 끝나는 거 나머지는 그냥 다 방면이지. 제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오히려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협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다시 세우자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왜 이걸 국힘은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검찰 중에서도요. 이 형사부 검사들은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라고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을 되게 원망하고 원망하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신들이 제대로 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당했을 것이고 사실 우리는 고생은 우리가 다 했는데 너네들이 다 망쳐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속으로는 어차피 올 것이 왔다. 차라리 이 기회 좀 정비하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답니다. 자 나무꿈님께서요. 특검 모두 뽑았나요? 이러시는데 이 질문을 들으니까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내란 세력 척결의 시간이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요. 3대 특검법이 이제 공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지금 착수됐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규철 남부지검장, 뭐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또 조은석 전 감사위원, 뭐 그다음에 한동수 전 법무부 감찰부장, 뭐 등등등등. 지난 정권에서 매우 핍박받았고 올바른 목소리 내려다가 힘들어했던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수사력도 좋고 의지가 확고부정해 보이는 분들이 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특검법 어떻게 될까요? 근데 결국은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특검을 출범시키려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시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미 후보군들이 많이 압축이 돼 있고 정리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되도록이면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할지를 고심하는 단계일 거고 아마 열흘 정도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출범이 되면은 뭐 아주 다음 달 초부터 바람 달고 그냥 아마 앞으로 달릴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이 부분을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씨가 2차 소환 통보에 이제 불응하겠다, 자기 안 나가겠다라고 했고 이제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로 안 나오는 거, 부부가 이제 쌍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영장 같은 거 청구해가지고 당신들이 뭔가 좀 잡아 넣을 거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왜 하냐 특검이 있는데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검찰의 지금 몇 개월 동안의 태도입니다. 수사를 뭉개면 어차피 나중에 정권 바뀌고 특검 출범할 텐데 뭐 하려고 우리가 굳이 지금에 네. 괜히 척졌다가 라인 잘못 탔다가 나 출세길 막히면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실제 김건희 씨 측에서도 아니 특검 받으면 되지 우리가 뭐 검찰도 가고 특검도 가고 그래야 되냐 어차피 나 특검 받을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나 절대 안 나가 이렇게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뭐
뭐 집에서 최은순 장모 자기 친오빠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 영상으로 다 나왔고 이제 이러신 분 단독 보도 우리 민웅기 기자도 불러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네. 검찰이 눈치를 보건 아니면 김건희가 거부를 하고 있던 특검을 통해서 가든 어떻든 일단 이제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특검을 출범을 이제 하면서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오늘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네.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장청은 했는데 자 지금 검사 출신이 특검을 맡는다. 특검 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100% 믿어도 되나? 제가 이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 묻고 싶은 것은 검사 출신이 맡으면 결국에는 검사 선후배가 될 것이고 거기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 왔어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검사 출신 특검이면 검찰을 봐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때는 검사 동일체 선후배 지간인데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오히려 특검이 그것을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는 빈술의 깡통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게 특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왜 특검은 다 검사 출신들이 특검을 해야 하느냐 특별검사 네. 판사 출신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변호사 출신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내일 사실 낮에 직접 나와서 생방송으로 왜 그런지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도 저는 꼭 문제 제기를 해서 특검을 하기만 하면 진실은 다 밝혀진다라는 전제도 저는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목표, 본인의 그 이런 방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은 국회에서 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미 검찰에서 해놓은 수사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한테 가장 유리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방어권이 생기면서 제대로 안 될 것인데 라는 것. 최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내란 특검과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검사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왜 검찰 출신들만 그러면 특검을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 본인이 공수처장 할 때 잘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잘하고 못하고 하는 이제 평가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제 심도 있게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하고 특별검사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천포님이 전 대표는 항상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딱 임명이 되면은 특검 밑에 특검보 뭐 수사관들 막 쫙 포진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검찰에서 왕창 파견되잖아요 검사들이. 그럼 수사 실무를 담당할 윤석열하고 이런 사람들이 뜬 게 박근혜 탄핵 특검하다가 뜬 거 아니에요. 수사 실무를 담당했잖아요. 특검에서 가춤 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검사들을 뭔가 컨트롤할 게 필요한데 근데 시각이 이제 양분되는 거죠. 검사들을 그 파견돼 있는 검사들을 컨트롤하려면 검찰 출신이어야 해라는 시각과 네. 그래도 안 그래도 검사들로 꽉 차 있는 특검 수사 실무진들인데 그래도 대장은 좀 비검찰로 뽑아가지고 그런 검사들이 혹시 이상한 짓 하면은 좀 견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시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국면이 올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냐면 세계 특검이 경쟁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세계 특검이 오. 안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내란 특검이 뭔가 막 엄청난 단독거리를 내놨어. 그러면 화요일 날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이 야 우리도 뭐 하나 하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면 모든 기자나 언론들이 국민들이 이걸 쳐다보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한 특검과 실패한 특검의 핵심은 뭐냐면 이 특검이 누구냐, 특검의 개인적 능력보다 이 특검이 출범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예요. 기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의지와 기세로 특검은 가는 건데 이 의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게 상호간에 견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어도 의지를 내야 된다 특검이.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120명씩이나 검사를 파견받는 특검을 꾸리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뭐 다 실패한 특검의 양상을 되풀이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번에 중요한 특검법의 특징은 언론 브리핑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실 브리핑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었는데 이제는 아예 법으로
브리핑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알 거의 측면에서 이거는 특별하게 브리핑이 꼭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번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쟁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특히 검사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한 뭐 2,000명 정도 넘는 검사들이 있지만 본인 이름을 사실 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20명 정도 뭐 물론 120명을 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들이 한 3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절반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 검사 특별 수사관 내지는 이제 검사로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 상황을 내가 한번 조금 이용해서 내지는 뭐 이제 말을 이용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 기회에 내가 한번 나의 역량을 발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응원하고 성원하고 밀어주면 밀어주는 만큼 또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검 정말 쉽지 않은 게 그 네. 임명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자기 본래 밥벌이를 버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소까지 해야 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특검을 통해서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출세를 바란다거나 유명세를 얻기 위한 그런 사람들,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보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내 밥벌이도 좀 포기해 가면서 진정성 있게 또 특검 끝나면 담백하게 또 본인의 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청렴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또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원장도 모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갑자기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만둔 그러니까 갑자기 의총을 네.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라고 이제 말해버렸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나도 몰랐던 내용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오히려 재선 의원들이 김용태 안대로 뭔가 좀 열심히 한번 이 의혹을 좀 밝혀보자.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오히려 9월까지인가요? 네. 예, 전당대회까지 임기를 연장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안 합니다. 이랬단 말이죠. 16일 날 원내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무도 지금 후보도 없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 배현진 의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거 일부러 말 나올까 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미리 차단한 거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박형수 의원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면서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의총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뭐를 협의했느냐? 의총 취소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총 취소는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원내 지도부라는 거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포함이 안 되나 보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요. 김용태, 너를 누가 뽑아줬니? 그 자리에 누가 너를 앉혀줬니? 왜 너는 지금 갑자기 나서니? 이런 주장을 지금 사실 하고 있다는 그 거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울분을 토한 게 내가 개혁안을 정말 진심 어린 개혁안을 냈는데 의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던 게 그거 누가 시켰냐? 너의 배우는 누구냐? 네. 이준석이냐 한동훈이냐. 누구 사주 받았냐? 왜 바지 사장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실제로 바지 사장 이었죠. 나이도 네. 어리고 누가 봐도 당을 이끌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전례가 없는 일이니까 그냥 제가 그냥 시청자로서 질문을 드리면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퇴했으면 원내대표직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야 되는데 그 사퇴를 하면서 지금 이제 대체자가 없어서 직무는 본다라는 입장을 해서 6월 그러니까 아마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는 자기가 아마 계속 이름 한다는 본다. 걸로. 네. 이런 본다라고 네. 해서 그 원내대표가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럼 원내대표가 본인 사퇴한 게 아니네. 그렇죠. 아니 그 사퇴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네. 권성동은 사퇴한다고 했는데 사퇴를 하지 않은 거네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을 보고 추대되기를 다시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왔고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자기가 맞고 주장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햇소리냐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고 원내 지도부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에는 당 대표가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당 대표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 대표는 지금 비대위원장 아닌가요? 네.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이걸 의총을 연다 그래야죠. 안 연다 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아예 자기들끼리 원내 지도부에서 논의했다라고 하는 권성동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김용태 물 먹어 너 인정 못해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받아들이면 안 본인이 되죠. 지분이 없는 대표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원내대표가 사표하면 바로 하의시키고 직무대행을 선임하면 되는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 과정을 밟지 못했고 또 한 가지 본인이 5대 개혁안을 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5대 개혁안이 말하자면 의총에서 뭐 말하자면 들어주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다 그냥 팽당한 그러면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해서 사실상의 탄핵 효과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 선거를 이렇게 주고 엄중한 국면에 5대 개혁안이라고 갖고 갔는데 의총에서 뭐 뭔데 이게 이러고 너 근데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본인이 사실상 탄핵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 문법에서는 그만두는 게 맞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안 그만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시킴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오도 받는 얘기를. 근데 그건 가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혹해. 대선 패배 이후에 누가 가장 크게 져야 됩니까? 권성동 가장 크게 책임졌는데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김용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의총에서 자기 의원 통과 안 되기 때문에 사표 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힘에서 일어나는 일로 봐서는 김용태는 억울하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김용태 끝까지 버텨라. 뭐 제대로 그렇게까지. 싸워라. 다만 표현도 네. 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김한 기자한테 좀 배워라. 이걸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고. 지금 당장 의총 소집하겠다고 다 모이세요. 왜 이러세요? 그렇죠. 라고 좀 결계 있게 아무도 안 나가야 온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오늘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 당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 6월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전당대회 한다고 자기가 지금 던졌잖아요. 9월 달에 이거 계속 밀어붙이겠습니다라고 하면 정치적 미래가 누구에게 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겠습니까? 김용태가 그런 이제 결기를 가지고 좀 맞붙어 주면 보수 정당 새롭게 좀 만들어 가는데 훨씬 더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하자면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혼자 앉아있고 의원들 아무도 안 들어오고 2시간, 3시간 앉아있고 기자들은 어차피 찍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지금 완전. 이게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야 이거 오히려. 김용태로 갈까라고 하는데 김용태가 전혀 그렇지 않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근데 제가 개혁이에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요. 이런 정도로 행동하니까 재선 의원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선 건 약간의 측은지심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뭔가 좀 이 정도 되면은 약간 잡초 느낌으로 좀 이렇게 더럽게 싸울 때는 더럽게 싸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개처럼 싸워야 되는 네. 거죠. 이게 뭐 예. 뭔가 우리 같으면 싸울 엘리트 느낌 텐데. 갖고 좀 그래서 겨우 지금 한다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당무감사 착수한 거, 그 후보 교체한 거, 그 한덕수 후보로 대선 강제로 후보 교체한 교체 거, 사건. 대선 후보 네. 교체한 거를 당무감사를 실제 착수했다.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지금 하고 앉았어요.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도 완전 그래도 나는 그거라도 정말 다행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네. 대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자리에 앉혀놨던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원래 권성동이나 친윤의 계산으로 보면 대선이 지면 김문수랑 김용태가 집에 가고 다 가야죠. 그리고 네. 대안이 없으니까 권성동 체제로 일단 좀 간다 수습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일정이나 타임라인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던 해서 당권을 장악하는 그림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그 그림이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김용태가 동시에 가고 다시 이제 가는 그림이었는데 거기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는 떨어졌는데 자꾸만 이제 뭐 철봉도 하시고 뭐 집회하는데 진화도 가시고 열혈 청년 김문수로 예, 나오고 그리고 있죠. 뭐 예. 당권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김재원 측근인 김재원 비서실장 자꾸 나와서 얘기를 하고 김문수도 안 갈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뭐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김용태도 아 이거를 이렇게 가면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이미지라도 남겨야겠는데 이러고 지금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쪽에서는 김문수 한덕수 교체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고 이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몫에 버티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좀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지리멸렬하게 오래 망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 김용태라면은요 당무감사를 하려면 아예 12상 계엄 당시에 이 국회로 본회의장 못 들어오게 한 추경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당무감사를 하겠다. 우리 의원들이 계엄 해제하는 거 막은 거 이거는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특검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당이 자정작용하고 다시 이제 완전히 윤가는 계엄 이쪽 완전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 정도 메시지는 돼야 국민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럴 텐데 뭐 겨우 한다는 게 후보 교체 저는 이거 번지수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또는 궁지에 몰려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는 이런 정책 기회가 이거 되게 없죠. 중요한 자리죠. 평생에 한 번, 네. 두 번 올까 말까 한 것이거든요. 저는 네. 결기 있게 정말로 원칙에 맞춰서
제가 개혁 보수 쪽에 아주 전략을 잘 짜는 분 알고 있으니까 연락을 김용태 의원 과거에도 방송도 같이 했으니까 정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만큼 좋은 정치하는 게 일단 목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하는 게 목적이고 국힘 재건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약점이 좀 잡혀 있을 거예요. 공천 과정도 있고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완전히 무시하고 정면 돌파하면 오히려 국힘이 활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잘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맞아요.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아마 다음에 공천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존재감도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 못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존재감이 훨씬 더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번 제대로 싸워 보시기 지금 바랍니다. 사실은 친윤계 계산이 다 틀렸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후보 교체가 실패한 이후로 김문수 버티죠. 이 김용태 지금 안 나가고 있죠. 자기네들이 계산한 게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정말 진퇴양난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옛날에 원래 처음에 비대위원장 때를 김대섭 의원한테 먼저 제안을 했어요. 김대섭 의원이 이제 도봉 갑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동네에 있으면서 김대섭 의원도 왔다 갔다 좀 초창기에는 당론 따르려고 하다가 좀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동네 지역 정서를 따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비대위원장 못한다. 그래가지고 김문수 나는 지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뭐 지지라기보다는 어떤 김문수를 위해서 이렇게 못한다. 이것 때문에 김용태 의원에게 이제 기회가 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김용태 의원 입장에서는 존재감 없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오히려 새로운 정치의 태양으로 떠오르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겐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교체 시도 관련한 당무감사를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사실은 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핵심 쟁점은 전당대회 같아요. 그렇죠. 조기 전당대회를 하냐 안 하냐. 조기 전당대회 하면 진짜 아닌 말로 한동훈 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친윤의 저는 현실적 우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계가 밀고 있다고. 네, 그래서 김용태 한동훈이 시켰지 지금 뭐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네. 거죠. 예.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오늘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총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으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안이 원내대표의 구성하고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개혁안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좁힐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의 원내대표든 새로운 원내대표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얘기를 조금 더 센 어조로 강하게 조금 어필하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은 국회에 한번 갔다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때 바빠가지고 햄버거 이렇게 먹으면서 되게 표정이 되게 일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대강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뭔가 좀 여유를 좀 보여줬으면 또 내지는 결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누가 보더라도 명분과 실리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명분 측면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푹고요, 푹고. 왜냐하면 권성동 네. 얘기 들어보시면 이거 의총 안 하는 이유가 분열이 우려돼서. 그러니까요. 무슨 분야를 어떻게 우려된다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안 따라오는 다수의 반대 의견들이 있고 그러면 의총장에서 뜨겁게 토론하면 되는 거지. 그게 정당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도 나중에 이제 봉인되고 바뀔까봐 이런 네. 그거 아니 못하게 한 그 거죠. 토론을 못하게 하는 당이 어떻게 정당이냐. 이거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좋은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 이거 후보 강제 교체한 것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거다. 해산 심판 받을 거다.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당으로서의 기본을 안 지키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오늘 이 일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때 분명히 저는 쟁점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초선이다. 두 번째 나이 어리다. 이래가지고 이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지만 누가 널 인정해. 이래가 이 정당 되겠어요? 나이 어리다고 비대위원장이면 그 공적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국회의원인데. 무슨 네. 상관이냐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회 가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당대표로 함께 식사하고 천하람 대표 인정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인 천하람과 개인 김용태가 아니잖아요. 당의 대표잖아요. 그럼 당대표면 자 공적으로 당대표를 만들어놨으면 그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너 나이 어리니까 초선이니까 영향 안 되니까 너가 아예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당이 정신 네. 못 차리고 한참 못 차린 거지. 선거 네.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이게 여의도에서 쟁취에서 얻어낸 권력이 아니면 사실 권력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선거 기간에 이른바 이제 등신대처럼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워놓는 비대위원장으로 쓴 거고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활용 그 말하자면 노회한 권성동이나 이런 이제 말하는 찐윤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뭐 활용 가치도 없는데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아예 뭐 무시하고 있는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이게 이제 그런 활용도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긴 했지만 네. 사실 이제 뭐 제 역할을 하긴 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발언은 그 발음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간판처럼 세워놓는 등신대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러니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입간판. 예, 이 간판. 네, 네. 요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실 후보가 없다. 누구도 지금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민주당도 이제 원내대표 이제 선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병기 의원 국정원 관련 녹취가 터지면서 이게 또 새로운 변수를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병기 의원 쪽으로 결집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MBC가 보도한 거는 인사 청탁 의혹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았는데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인사 청탁이냐, 부당하게 탈락시킨 거에 대한 누가 봐도 부당한데 이건 연좌제 적용이고 너무너무 부당한 일인데 이걸 항의하는 걸 가지고 이제사 갑자기 녹음 파일 그럼 국정원발일 텐데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하나 이 분노가 오히려 결집하면서 김병기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우는 분위기예요. 자 이제 발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분위기라는 것은 본인 생각이죠. 아니, 댓글이 완전 압도적인데 지금. 예. 그러니까 댓글도 이제 예. 압도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왜냐하면 제가 서인교 의원도 통하고 김병기 의원도 이제 우리 방송에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예. 그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김병기 의원 쪽으로 갈 수 있었다. 그래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좀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 있는데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조금 우리가 이제 좀 균형감 있게 일단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누구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예. 뭐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의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외라는 것이 김병기 의원이 이기든 그리고 지금 서인교 의원이 이기든 뭐 대통령은 이제 명확하게 본인의 견해를 밝혔거든요. 간접적으로 다 전달이 됐단 말이죠. 일체 개입 없이 누가 돼도 관계없다라고 네. 이제 하는 분위기여서 조금 더 상황을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예측이 제일 어려워요. 다 틀립니다. 국회의원들은 속내를 그렇죠.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비밀투표여서 제가 볼 때는 개파도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찍고 싶은 사람 찍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특징은 뭐냐면 20%의 국민투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 34석 정도. 네, 34석 정도의 효과를 낼 텐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아까 이제 강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민심의 흐름이 있을 거냐 일정하게 잡히는 뭐 요게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모든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 그 까봐야 알지 네. 뭐 이게 뭐 17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봐야 아는데 이 변수가 어떻게 작동을 할지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런 사실 생각입니다. 권리당원 20%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 80% 이게 우리가 겉으로 알고 있는 바하고는 내밀하게 달라지게 만드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빈맨님께서 서영교 의원 원내대표 자리 때문인지 요즘 너무 이쁘게 웃습니다. 어디서 웃는 거 배워오신 거 아닌가 이런데 진짜 그런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원내대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사실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기환 대표님 보시기에 이번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뽑는 게 맞나요? 저는 이제 국회이기 때문에 협치라는 기본적인 이제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국힘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별적으로 협치를 한다. 선별적으로는 뭐 전면전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대화 관계가 뭔가 원활해야 국정 운영의 동력이 근본적으로 야당과의 외부에서 관계도. 수혈이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서인교 의원이 더 나으냐, 김범기 의원이 더 나으냐 이런 걸 일단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후보다 아니다라는 건 질문할 필요가 없고요. 뭐 어쨌든 집권 여당에서 죽기 살기로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함께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견제 감시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산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각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감시하는 기능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춰서 가는 이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잘할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대화 관계를 이제 풀어나가는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한 것들 특히나 실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거리로 나가겠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영남 쪽을 결집시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오히려 협치를 안 하는 것이 영남의 그 보수 결집을 더 키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되지 뭐 전국적으로 다 먹을 필요 있나 이미 집권 1년 차에 시작하는 이제 집권 2년 차에
자 지방선거 하면 뭐 대체로 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러면서 영남 쪽으로 더 오그라들 가능성이 있을 때 전면전의 상황에서 누가 관리를 더 잘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우리 댓글창에는요 막상막하로 김병기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또 서영기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각각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기준. 근데 네. 두 분 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은 다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치를 때 한창 내 쇼츠에 맨날 서영교 의원이 떠가지고 자주 보셔서 그래요. 너무 그거. 알고리즘 때문에. 알고리즘 예. 얘기를 이제 사실은 이제 하신 적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하고는 그 누구도 저는 합은 잘 맞출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노련하게 이 야당과의 관계를 좀 그리고 또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집권 초창기 원내대표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성 사나운 장면은 지금 뭐 김병기 의원의 뭐 그 이제 자식 이제 인사와 관련된 부분 또는 뭐 저 서영교 의원의 뭐 또 인턴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누가 올리는지 가지고 자 누가 올렸을 것이냐 말을 쓸 그런 건 것이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당내 경선은 당내에서 외부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선의 경쟁을 통해서 해야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상대가 이걸 만들었다는 것을 또 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한 거 허위 사실을 아니냐. 또 퍼뜨리기도 아니 했죠. 이제 그렇게 네. 가서는 안 돼. 지난번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전당대회 할 때 한번 보니까요. 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면서 최고위원을 뽑는데 진짜 생각보다 맡아도 많더라고요. 그럼 뭐 당원주권주의 하면 뭐합니까? 상대의 흠집 내기 약점을 가지고 계속 퍼뜨리잖아요. 진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어떻게 해서 상대의 약점을 널리 알려가지고 이것을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 정치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네. 선한 점, 좋은 점, 잘할 수 있는 점을 가지고 경쟁을 지키는 구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이 사람은 이래서 반드시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집단지성을 믿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당원들이 표를 찍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최선을 다한 수밖에 없지. 왜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이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반대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티모시님께서 민주당의 인재가 너무 많아서 바라만 봐도 행복합니다. 좋은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은 미래가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두 분 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분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무슨 지금 이렇게 돼 국민의 있어요. 입장에서 보면 네. 부잣집 잔칫날 잡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저런 지경인데 지금 민주당이 선거를 놓고 이렇게 치열해지는 거를 놓고 보면 네. 사실 이제 이게 정책 지형도가 좀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스픽스 전 대표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요. 누가 하셔도 잘할 것 같아서 저는 못 고르겠습니다. 국민의 주인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권리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두 분 다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긴 한데 속으로는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지금 마음에 조금 결정을 하시지 않았을까. 특히 전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권리당원들께서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타도어는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셔가지고 13,000분이 넘는 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저희 방송 봐주셨고요. 예, 좋아요도 벌써 거의 한 7,000분 정도가 눌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소개하려고 기다렸는데요. 소팔메토 하나로 부족하다면 이제 더블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 대표님? 이제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용량을 소팔메토하고 옥타코사노라는 용량을 더 많이 넣어서 이제 저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전립선 쪽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밤에 푹 잠을 못 자고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 되고 이런 그렇죠. 이제 횟수가 많아지는데 요걸 드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줄어든다. 그래서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이것을 이제 듬뿍 2배로 넣은 제품이다. 이렇게 더블 소팔메토. 예, 더블 소팔메토고요. 네. 이제 스피스몰에서 네. 지금 이걸 국내 최저가로 이제 판매하면서 공동 구매 방식으로 우리가 공구. 한번 공동 구매 방식으로 제대로 한번 판매해 보자라고 해서 이 가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디서라도 구할 수가 없다. 상하제약 50년 전통 상하제약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제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더블 소팔메토 이게
슈퍼맨도 하나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전립선, 활력, 지구력, 면역까지 싹 다 챙긴 조합이라고 하고요. 남자용, 진짜 남자용 무기라고 합니다. 스픽스에서만 3개월에 3박스 3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개가 다시는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남성분들 체력 떨어졌다는 말 이제 하지 말아라. 이거 먹고 얘기해라. 이런 일을 지금 정기환 대표가 특히 얘기하고 있고요. 딱 한 캡슐로 아침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남성분들 한번 구매해 보시고 여성분들이 보신다면 뭐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뭐 부모님이나 한번 소개해서 선물해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 한 캡슐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예. 네. 3개월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저희들이 지금 그 우측에 있는 댓글창에도 들어가 있고 좌측에 이제 지금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라고 또 우리 화면에도 뜨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스픽스 이 댓글창에 보면 고정 댓글창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한 캡슐 전립선 건강기능 3종, 3종 그리고 특가 39,900원. 여기 또 가입하면 1,000원이 또 인하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계환 대표가 요즘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제품을 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리고 먹어본 다음에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주장이고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어서 요즘 저녁에 잠을 하여튼 다 푹 짧게 주무시는군요. 자긴 하지만 중간에 네. 깨는 일 없이 이렇게 이제 잘 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있으실까요? 저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하다. 어저께 국민 추천제를 했는데 11,000명 넘게 야 진짜 오늘은 오늘 더 보니까 많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장 많이 올라왔다고 하던데 그다음에 검찰총장. 야, 검찰총장. 그래서 이게 지금 11,324건 24건이 올라왔던 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영희 변호사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저는 제가 들었죠. 노영희 변호사 추천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네. 11,324명이 올라갔는데 왜 법무부, 복지부,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은 이제 해체되기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할 일이 없겠지만 아마도 이제 법무부 장관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오강수 이슈가 있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된다는 국민적 반응이 집단지성으로 이렇게 일단 나오는 거고 그렇죠. 복지부 장관은 뭐냐?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복지부 장관? 정은경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은경 전 질병관리 청장. 청장이 안 한대요? 아니 정부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전제로 들어오기도 했고 지금도 본인은 더 좋은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고사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유일하게 한 명으로 하마평 내고 있는 그런 장관 자리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 집단지성의 이 내용을 보면 진짜 해야 될 그러니까 야, 한쪽은 대단하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강수 민정수석에 대한 것들의 걱정이 반영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복지부 장관은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열망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야 희한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1,000명, 2,000명이 아니고 10,000명 이상이 의견을 내니까 국민 추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선순환 구조로 지금 작동이 되느냐라는 이야.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네요. 확실히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아무리 봐도.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균형감이 네.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 얘기를 하면은 이쪽에서 또 이쪽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게끔 해주는 게 역시 여러분들 스펙스 구독하시고 봐주시는 여러분들 매우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여러분들이 또 정말 참 국민이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